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우리가 압축 기본서를 통해서 만나 뵀는데 혹시 압축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하신 우리 수험생들 계십니까? 압축 기본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공무원 교재는 1000페이지 이상, 더 많은 것은 1500페이지 정도 해서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그것을 나름대로의 공무원 시험의 출제 유형별로 정리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들, 학습해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놓은 책이 압축 기본서였습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를 하다 시작하는 학생은 압축 기본서를 통해서 공무원 국어 시험에 있어서 맥을 짚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교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미 또 공부를 한 학생들은 최종 정리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중요한 부분들을 결국 여러 회독으로 우리가 다시 학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복습의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췄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압축 문제집을 내놓게 됐는데요. 이 압축 문제집은 우리 압축 기본서를 통해서 유형별로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중요 부분들, 즉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는 유형을 직접 실전처럼 확인하고 또한 그런 문제를 푸는 역량을 우리가 배우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압축 문제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시중에 많은 그 단원별 문제집도 나와 있고 또한 소위 기출 문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본 문제집은 결국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는 유형을 분석하고 그 유형별로 기출 문제를 나눠놓고 또한 거기에 따라 예상 문제를 실험으로써 기출과 예상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압축된 최상의 그런 문제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수험생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문제집, 더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또 시중에 내용적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 OX 문제를 내놓기도 하는데 바로 본 문제집은 보조단을 설정해서 OX 문제, 그래서 그 관련된 이론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다시 한번 재학습할 수 있도록 OX 문제를 선택한다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소위 그 한자성어, 요즘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한자성어인데 시험에 빈출도가 높은 한자성어를 뽑아서 그것들을 보조단에 설정함으로써 틈틈이 한자성어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 문제집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기타 이런 소방직이라든지 군무원 특정직까지 모두 결국 출제 경향에 따라서 나름대로 편지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각자 시험 보는 데 있어서 필요 부분들을 또 선택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문제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문제집을 통해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소개 목적을 달성하는데 본 문제집이 큰 여러분들의 보탬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본 문제집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그 500페이지 분량 정도의 많은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에 있어서 중요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한 20강 정도로 하게 될 텐데요. 본 문제집을 통해서 20강 정도 진행할 때 결국 일일이 풀어보지 못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또한 거기서 질문될 것들이 있다면 뭐 주저없이 저에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20강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좀 파이팅을 하면서 끝까지 중심을 잡고 또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본 문제 풀이 시간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제 문제집에 대한 구성부터 잠깐 보게 되면 제1장 파트, 제1장 파트 같은 경우는 대체로 요즘에 공무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그러한 문법 파트, 규범 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했죠. 그래서 제1편은 규범 문법 이해, 제2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문 규정, 그 다음에 제3편은 독서의 원리, 4편은 독서의 실제인데 특별히 그 독서의 실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부 어떤 군무원 시험이랄지 또는 어떤 지방직 또는 소방직 또는 지방직 관련돼서도 이제 그 지방직 특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지방직 자체 시험에 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또 이런 부분을 내용을 편지해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국어의 영역 파트랄지 문학 일반론, 현대문학사, 고전문학사, 특히 이 부분은 서울시에도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영역별로 기출과 예상 문제도 제시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감안해서 본 문제집을 잘 이해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1편 규범문법 이해 첫 번째 제1장 언어 일반과 국어 이해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언어 일반과 국어 이해 파트는 대체적으로
언어의 그런 어떤 그 기능이랄지 언어의 특성, 그다음 국어의 특징, 또 훈민정 제자 원리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죠. 따라서 적어도 이 영역 파트에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가 언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감안해서 문제를 구성해 놨습니다. 첫 번째 언어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언어와 민족,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언어와 사고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은 이 언어와 사고에 있어서는 그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고 또한 언어가 없어도 사고를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전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언어를 통해서 사고가 결정된다는 것이 언어 우위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 우위관은 언어가 없어도 결국 생각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언어와 사고에 관련된 1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다음 제시된 보기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합하는 것은 자, 결국 보면 화재는 불이 날 수밖에 없는 물리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게끔 하는 언어적인 의미 상황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자, 결국 예를 들면 사람들은 가솔린통이라고 표시된 용기 주변에서는 조심은커녕 담배를 피워 댈 뿐 아니라 심지어 거기에 담배 꽁초를 던져버리기까지 한다. 빈 가솔린통 안에는 폭발성 기체가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한데도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거기에 다음과 같아 있죠. 가솔린통이라고 했지만 그 언어에 의해서 언어가 사고를 갖다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사고가 언어를 갖다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찾으라는 유형의 문제니까 결국 사고 우위관과 관련된 내용을 찾는 문제네요. 우리가 무지개 색깔을 7가지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7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빨조노초 파남보라고 무지개를 7빛깔로 말하다 보니까 거기에 결국 지배를 당해서 우리가 무지개를 7빛깔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다분히 언어 우위관과 관련되어 있죠. 국어에는 높임법과 높임말이 발달해 있어서 한국인들은 상하 인간관계에 더 신경을 쓰고 예의를 중시하는 게 있다. 자, 높임법과 높임말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결국 그것에 대해서 결국 지배를 당해서 결국 상하 인간관계에 더 신경을 쓰고 예의를 갖다가 신중하게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다분히 언어 우위관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우리말에 한자가 많다고 해서 중의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 언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사고 우위관과 관련됐다고 얘기할 수 있네요.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우리는 용, 도깨비, 봉황 등의 말을 배움으로써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 없는 것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용, 도깨비, 봉황, 말에 의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역시 언어 우위관과 관련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 2, 4는 언어 우위관과 관련되어 있고 3번만 사고 우위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 문제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결국 보조단도 설정해 놨지만 또 내용적, 즉 문제와 연계된 내용을 압축 정리해서 그 밑에 제시했다는 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은 문제집으로서만 역할이 아니라 결국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압축 이론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쭉 보고 나가기 바랍니다. OX 문제는 여러분들이 틈틈이 문제를 풀다가 졸리거나 또는 짬짬이 풀려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꼭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특히 그 보조단 문제, OX 문제 풀 때는 거기에다 OX로 직접 표시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OX하고 답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보조단의 문제를 풀어갈 때 답이 이미 선정되어 있으면 뭔가요? 어떤 긴장감이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OX 문제, 보조단 문제 풀 때 거기다 답을 명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OX를 선택해서 풀어가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은 문제가 수록됐기 때문에 다 문제를 풀 수 없겠습니다만 주로 중요 문제 가운데 우리가 꼭 풀어야 할 것들, 그리고 특히 소위 홀수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쭉 풀어주도록 하되 저로 짝수본 문제 가운데도 중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언어건과 일치하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그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것이 이제 중심 문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밑줄 쫙 해놓으실까요? 한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그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다.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어떤 정서, 민족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을 좀 더 압축해서 말한다면 언어는 민족 세계상의 반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와 관련된 언어관과 일치하는 것을 찾으라는 식의 문제니까요. 언어와 민족과의 어떤 관계가 연결된 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다면 다음 같은 경우죠. 대량 이주된 미국의 아프리카 흑인들은 처음에는 아프리카의 언어를 사용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언어는 민족과의 관계보다는 개개인이 속한 사회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언어와 민족과의 관계보다는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군요. 따라서 언어와 민족은 우리는 그 기본 이론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언어와 민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왜 그럴까요? 결국 여기서 나오겠지만은 결국 하나의 민족이 있었지만 그 민족의 구성원이 한 사람이 어느 나라로 이민 갔다. 이민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서 결국 자기 민족을 사용하지 않고 그 사회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민족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와 같은 경우가 바로 언어는 민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언어,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되겠고요. 각 민족은 그네들로서 언어로서 생활과 문화를 영위한다. 따라서 언어에는 그 민족의 세계상에 발현했다. 밑줄자 바로 이것이 앞서 문제의 그런 지문에서 말했던 내용의 취지, 언어관과 일치한다 볼 수 있겠네요. 문제 다음 몇 번? 2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되겠고 한국인의 어린이를 미국에 이주시키면 그는 그곳 사회에 언어 사회에 지배를 받게 된다. 이것도 역시 언어와 사회와의 그런 불가분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오늘날 유대인이 민족 정신을 견지하고 단결을 꾀하나 언어만은 각 거주지의 언어 사회의 무거운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어. 각국의 유대인의 언어가 다른 이유도 또한 이해가 될 것이다. 사람은 그 민족이 어떠하든 그 민족의 문화가 어떠든 간에 거주하는 곳의 언어 사회 계약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언어와 사회와의 불가분의 관계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한 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의 정신, 그 민족 세계상의 반영이라는 관점과 관련돼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답지 2번이 가장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언어와 여러 가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와 민족, 언어와 사회, 언어와 사고 또한 이와 같은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가장 잘 나왔습니다. 이 밖에 언어는 민족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 그러나 그 민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한 언어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언어는 언어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민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 하죠. 만약에 미국 사회에 태어났다면 영어를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나라에만 국한시켜서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전라도 말을 하고 경상도에 태어난 사람은 경상도 말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이 언어와 결국 사회와 불가분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 문화의 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결국 언어와 문화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한 문화의 변동에 따라서 언어의 변화를 갖는데 그 언어의 변화적 양상 가운데 가장 많은 변화를 갖는 것이 바로 어휘면이라는 것, 그거 하나 체크하고 갑시다. 문화의 변동에 따라 언어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언어의 변화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어휘변이라는 것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의 그런 일반 관련해서 언어와 그런 문화, 민족, 사고, 사회의 관계를 좀 잠깐 살펴봤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서 문제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언어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기능에 있어서 거기 문제와 연관된 이론 요약 가볍게 보게 되면 거기 언어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표현적 기능이랄지 그 다음에 소위 그 감화적 기능 또는 사교적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미적 기능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왔죠. 그래서 그런 유형별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적 기능은 어떤 사실이나 상황, 지식 등을 듣는 얘기 알려주는 기능이와 있고, 또 표현적 기능은 말하는 사람이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나 지시 대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현적 기능하고 표출적 기능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시간에 배웠겠죠. 의도성의 여부나 정보성을 담고 있느냐. 의도성이 없거나 정보성이 결국 없다면 그것은 소위 표출적 기능에 속한다. 그러나 의도성이 있으면서 정보성을 갖고 있다면 표현적 기능에 속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친교적 기능, 감화적 기능, 미학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서 자,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언어의 기능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이 기능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수행된다. 밑줄 자, 이 기능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정도에 비례하여 수행된다. 그러면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에 대하여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저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기호화시킨다는 거죠. 따라서 대상의 그런 대상에게 기호화시킴으로써,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것을 정보를 축적해놨다가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분히 이것과 관련될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부른다, 또 정보를 모른다 하면 내가 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건 다분히 정보 전달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정보 전달의 기능, 그래서 문제에다 몇 번 나왔지? 1번 정보적 기능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잘 알아둬요. 2004년도 서울시 7급에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은 문제죠. 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이 문제가 이제 수능화돼서 연계돼서 시험 문제 출제된다면 김춘수의 꽃, 김춘수의 꽃과 관련돼서도 언급될 수 있겠다. 김춘수의 꽃과 관련돼서도 언급될 수 있겠다. 김춘수의 꽃 보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죠. 이때 이름도 역시 뭐냐면 인식의 매개체로서 활용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물의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입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 이건 다분히 언어의 정보적 기능과 관련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 답은 몇 번이나 같이 1번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보통 우리가 여기에 제시되지 않았던 가운데 그 네 번째에 답지 네 번째에 관어적 기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관어적 기능은 언어가 그 자신의 구조를 기술하는 수단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한다지? 관어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날씨를 일기라고 한다든가 춘부장을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무슨 기능? 관어적 기능이라고 얘기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어적 언어 기능과 관련돼서도 한 번쯤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어의 기능 가운데 첫 번째 정보적 기능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2번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시조는 언어의 시적 기능이 극대화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언어의 어떤 기능이 주로 사용되었는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같은 시는 정철의 장진주사라는 시가 됩니다.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꼭꼭고 산 놓고 무진 먹새 그려 술을 갖다가 권하는 노래. 그래서 일명 권주갑니다. 어때요? 술을 갖다 권할 때는 상대방이 술을 갖다가 받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으로도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다분히 무슨 기능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감화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감화적 기능 대신에 과거에는 지령적 기능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자, 이 정철의 장진주사라는 작품, 자, 이런 정철의 장진주사라는 작품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시조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권주가 잘 정리해두기 바랍니다. 권주가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2번 문제, 그래서 문제의 답은 몇 번? 5번 정도 해결해 두면 되겠고요. 3번 가도록 할까요? 언어 사용의 목적은 의사소통이 있다. 이게 가장 언어의 궁극적 기능이다. 그래서 언어의 가장 궁극적 기능은 뭐냐? 그러면 표현적 기능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니까요. 이런 견해에서 볼 때 다음 언어의 기능 중 언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소통의 문제인데 어떤 정보성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은 결국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정보성이랄지 어떤 의도성이 담겨 있지 않는 그냥
단순한 어떤 감탄사, 의도 없이 하는 감탄사는 대체적으로 본래의 그런 언어적 기능, 예컨대 의사소통의 어떤 목적을 둔 것과는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로서의 답은 4번 표출적 기능이 답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번의 답은 4번 정도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자, 물론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 언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딱 고정화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담화적 상황에 따라서 언어적 기능이라는 것은 다른 기능적 양상을 띨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날씨는 참 맑겠습니다 라고 한다. 오늘 날씨는 화창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인사말로 본다면 어때요? 아, 그렇군요. 오늘 참 날씨가 화창하군요 라는 인사말을 봤다면 이거는 다분히 사교적 기능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오늘 날씨는 어떻다고 합니까? 예, 오늘 날씨는 화창하다고 합니다 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니까 정보적 기능과 관련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예컨대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자고 있는 남편에게 아유 여보 오늘 날씨가 화창하네요, 화창해요 라고 하는 간접적 표현은 그 남편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야유회 가자, 나가자, 외출하자 라는 어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거는 감화적 기능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 어떤 언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 언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고정화된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담화적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이런 담화적 상황이 주어졌다면 똑같은 말이라도 언어적 기능이 다르다는 사실도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5번 같은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언어의 감화적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천 시민은 깨끗합니다 라는 광고도 다보니 어때요? 이런 어떤 문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인천 시민으로 하여금 또 교화하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의 어떤 변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광고 역시 우리가 소위 감화적 기능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능한 정치인이며 훌륭한 인격자입니다라는 선거 연설문, 그래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에게 표를 던질 수 있도록 어떤 행동의 어떤 변화,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역시 감화적 기능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군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한 간접적인 표현, 이 간접적 표현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결국 남편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자, 야외 가자, 외출하자 라는 말이 되죠. 이런 말들이 있을 때 아이고 뭐야 날씨가 화창한데 어쩌라고 이렇게 한다면 가정이 붕괴되거나 가정의 화평이 깨질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그래 나가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날씨가 참 사납군요. 똑같은 날씨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폭풍우가 치는 창밖을 보며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럴 때 사실적인 내용이죠. 폭풍우가 치는 창밖을 바라보면 아우 날씨가 사납구나, 아 그렇군요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날씨에 대한 인사를 규하는 것이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교적 기능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 제품은 값이 싸면서 최고의 품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고 또 나왔죠. 감화적 기능에 속한다는 것. 그래서 사교적 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사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인간 관계를 돈독하기 위한 언어의 본격적인 기능이라기보다는 인간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기능, 이것을 우리는 소위 사교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 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로 그 7번 같은 문제 보면 다음 글은 언어 기능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라고 했을 때 가령 놀라거나 위험할 때 현장에 듣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아이고 아파 애구문이나 등과 같아. 자, 듣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라는 것은 의도 없이 그냥 이런 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얘기하더라도 이것은 다분히 표출적 기능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 정도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언어의 기능에서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할 것들 우리가 대체적으로 몇 가지 정도 그렇습니다. 표현적 기능이랄지, 그 다음에 감화적 기능이랄지, 사교적 기능이랄지, 그 다음에 미적 기능이랄지 그 부분 좀 기억해 두시면서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간다면 미적 기능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교재 7페이지에 팁 관련 문제 한번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팁 관련 문제입니다. 과거 국회 사무처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언어의 기능은 뭐냐라고 됐죠. 순위와 바둑이라고 말하는 경우와 바둑이와 순위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이 우리 귀에
부드럽게 들리는가를 생각해 보자. 보통 우리는 음절수가 적은 단어부터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느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은 그 말 자체 속에 보다 듣기 좋은 표현을 가지려는 본능적인 모습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무슨 기능이라고 할까요? 결국 언중들의 언어적 습관을 고려한다든지 또는 그런 습관에 의해서 그런 음절수를 갖다가 재배치하는 것, 어떠죠? 인위적으로 뭔가를 언어를 꾸미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이와 같은 기능을 우리는 미적 기능이다 또는 미학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이런 그 언어에 있어서의 미적 기능, 미학적 기능은 주로 시에서 많이 활용되죠. 그래서 또는 문학에서 많이 활용된다. 그래서 문학적 기능이다 또는 시적 언어의 기능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기억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어의 기능 가운데는 그게 몇 가지, 4가지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4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두시면서 언어의 특성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언어의 특성에서 가장 심히 잘 나오는 것은 자의성이다 또는 역사성이다, 사회성이다, 분절성이 가장 심히 잘 나왔죠. 물론 이 밖에도 뭐 창조성이 있다든가 또는 우리가 추상성이 있다든가 이런 이외의 그런 언어적 특성도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문제 그 하단에 보면 기호성,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뭐 규칙성, 창조성 등 여러 언어적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하면서 언어 특성 부분에서 이제 가장 심히 잘 나오는 것은 자의성 문제죠. 자의성,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자의성이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언어의 특성 문제에서 가장 심히 잘 나오는 것은 자의성. 거의 80% 정도의 언어 특성 문제에서의 80%는 자의성과 관련된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의성이 잘 나오고요. 또한 그 자의성에 대해서 대립될 수 있는 것이 도상성.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 뭐라면 자의성이라면 도상성은 다소 그런 유연적인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 때에 도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자의성과 대립되는 것이 바로 도상성이라면 또한 자의성이 약한 것도 있습니다. 자의성이 약한 것이 형식과 의미 속에 다소 이제 필연적인 관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대체로 상징어, 대체로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거 있죠. 소리를 갖다 흉내내는 말 의성어, 모습을 흉내내는 말 의태어 이런 것들이 이제 다소 자의성이 약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또한 언어는 결국 뭡니까? 언어와 어떤 사회관계 속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언어는 언중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으로 고치거나 바꿀 수 없다가 사회성이었고 언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이 주체가 되니까 인간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언어도 변한다. 언어가 변한다는 전제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언어적 특성을 우리는 역사성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 밖에 이제 분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경계가 모호한 것을 경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또한 자연의 세계 같은 경우도 역시 뭡니까?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계가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분절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면서 이 밖의 특성에 대해서는 또 문제 속에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특성에 관련된 문제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 알맞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기억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여 상상이나 추상의 세계같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까지 사고할 수 있지만 사실상 언어는 가장 간단한 것조차 그것이 가리키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밑줄자. 자, 이와 관련된 특성,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뭐라고 한다죠? 결국 이거죠. 밑줄 해놓기 바랍니다. 언어의 이러한 특성은 앞에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이와 관련돼 있죠. 이것을 분절성,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불연속성이라고 합니다. 분절성을 다른 말로 불연속성이다.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다면 문제의 답은 2번 정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가운데 그 추상성의 문제, 그 추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자,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공통점을 추출해서 상위적 개념으로 묶어 나가는 과정, 이걸 추상화 과정이고 그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유개념적인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언어적 특성을 추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예컨대 뭐 시금치가 있다, 배추가 있다, 무가 있다, 당근이 있다. 이걸 모두어서 우리는 채소라고 얘기하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을 추상성과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상성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고유명사는 추상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추상성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고유명사는 추상성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 주의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고유명사는 추상성과 관련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해두면 되겠고. 자, 그래서 1번에 답은 몇 번에다 같이 2번 정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관련된 문제, 핵심 문제 한번 더 풀어볼까요? 3번 문제, 별 2개 정도 해놓을까요? 이 문제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서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얘기 듣고 가는데 다음 글이 설명하는 언어의 성격이 가장 약한 거라고 했죠. 즉 자의성이 약한 것을 찾는 문제. 그래서 말소리와 그것이 싣고 있는 뜻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의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의성이 약한 것을 찾는 문제죠. 아까 자의성이 약한 것으로서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상징어,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경우는 다소 자의성이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의성이라는 것은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는데 근데 멍멍하면 우리는 그것을 개 짖는 소리로 인식하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볼 때 어떠한 기호와 내용에 있어서 다소 유연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자의성이 약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징어, 의성어나 의태어가 자의성이 전혀 없나? 그건 아닙니다. 자의성은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멍멍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소리라도 영어로는 바우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또는 일본에서는 왕왕이라고 하죠. 똑같은 소리도 이렇게 나라마다 형식을 달리해서 표현한다는 점. 그렇다면 자의성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만 같은 사연에서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중들의 입장에서 다소 이런 의성어나 의태어가 형식과 의미 사이에 유연성을 갖고 있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죠. 한국 사람들은 숱하게 울음소리를 꼭 끼워라고 한다는 것. 자, 호랑이와 범이라는 동의어가 존재한다는 것. 동의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뭘까요? 형식은 즉 의미는 동일한데 형식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고 까닭을 뜻하는 중세어 전차가 후대에 와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역사성과 관련돼서 이 역사성 역시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죠. 결국 형식의 변화, 의미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자의성의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부추를 어떤 방언에서 소리라고 한다 할 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소리는 다른데 어때요? 뜻이 같은 경우죠. 이것도 역시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님을 나타낸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3번 정도 해결해 둘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좀 더 관련돼서 하나 더 본다면 거기 15페이지 7번 문제에 있어서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중세어의 가사리 현대의 가을로 변했다. 어형의 변화, 형식의 변화, 자의성의 증거죠. 우리가 꽃이라는 부르는 대상들을 실제로는 무궁화, 진달래, 개나리, 목련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뭡니까? 각각 무궁화, 진달래, 개나리, 목련을 꽃이라고 하는 상위적 개념을 묶은 거죠. 이것은 언어의 추상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배가 아프다, 배를 탔다, 배는 과일이다 해서 배의 의미가 각각 다르죠. 하나의 형식을 통해서 여러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결국 동음 이어 이것도 역시 자의성의 증거죠. 소리 어리다는 그 어미가 어리석다 해서 나이가 어리다로 바뀌었다. 이거는 어의 전성. 따라서 형식은 그대로인데 의미의 편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것도 역시 자의성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첫째 시간 우리가 언어의 특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또 이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